에너지관리 기능사 2011년 4회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프로판가스의 연소식은 다음과 같다. 프로판가스의 10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이 얼마인가? 이 연소 반응식이 주어진 거죠. C3H8, 이게 프로판을 나타내는 분자이죠. 그 다음에 O2, 이것이 O2가 산소 분자인데 산소 분자가 5개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판 하나당 산소 분자가 5개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걸 뻥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것을 몰이라고 하죠. 1몰계가 있으면은 요만큼 배수가 늘었으면 이것도 늘어야죠. 얼마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5배. 한마디로 5몰만큼이 필요하죠. 자, 이걸 다시 첨배해 보겠습니다. 1kmol이 프로판이 있을 때에는 산소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kmol이 필요가 하죠. 자, 여기까지 놔두고 킬로몰에 대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물질의 분자 개수 1kmol 개수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 원자, 분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작은 입자의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럴 때 1kmol계면은 고체나 액체 상태인 경우, 기체 상태인 경우 각각 비교를 해보면, 먼저 질량 몇 킬로그램이 나가는가? 고체나 액체에는 분자량 숫자 쓰여진 것에 킬로그램자 붙인 것만큼, 기체도 상태가 분자량 숫자 써진 것에 킬로그램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피, 입방미터는 얼마나 나가느냐? 고체나 액체인 경우는 각각 다르다. 모든 물질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규칙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나 기체인 경우는 1기압, 1atm, 표준대기압, 또 0도씨 상태에서 모든 기체가 종류에 관계가 없이 22.4 입방미터로 부피가 일정하더라. 요것은 기체 분자의 개수가 1kmol계일 때는 1기압 0도씨일 때 종류에 관계없이 22.4 입방미터로 일정하다.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분자량은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인데, 분자는 사실 원자가 합해져서 분자가 된 거예요. 원자가 결합해서. 원자는 분자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자, 원자량을 합계를 분자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분자량이 얼마나 되느냐? 분자가 얼마나 무거우냐? 그 말은 재료가 무엇이 합해졌느냐? 재료의 무게를 합한 거다고 같다라는 하는 거죠. 대표적인 원자, 탄소 하나 써졌으면 12, H 하나가 써있으면 1, 산소 하나 써있으면 16, 황이 하나 쓰여져 있으면 32, 이 네 가지만 외워도 연속과 계산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프로판 C3H8을 1kmol이다. 그럼 분자량이 얼마나 나갈까? C 하나가 12짜리니까 12짜리가 3개가 있대요. 플러스 H 1짜리가 8개가 있대요. 1 곱하기 8. 이 말은 계산하면 얼마? 44kg입니다. 이 말이에요. 프로판 1kmol, 프로판 분자의 1kmol계의 질량은 44kg이 나간다. 그럴 때 산소량은 얼마나 되느냐? 5kmol이 필요하니까, 기체이잖아요, 산소는. 기체일 때는 1kmol일 때 종류 상관없이 22.4 입방미터래요. 근데 5kmol이니까 5 곱하기 22.4 입방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표준 상태의 부피일 때, 즉 1기압 0도씨 상태의 부피일 때는
일기압 0도씨라는 표기를 이렇게 N자를 써요. 읽을 때는 normal 그렇게 읽어요. normal. 일본식 영어 발음은 normal. 일기압 0도씨란 뜻입니다. 따라서 비례식으로 보겠습니다. 44kg의 프로판을 연소할 때 5 곱하기 22.4 입방미터가 산소가 필요해요. 따라서 는 문제처럼 10kg을 연소를 하면은 산소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서로 비례식일 때는 교차해서 x로 곱하면 되죠. 자, 정리하면 44 곱하기 필요한 산소량은 10 곱하기 5 곱하기 22.4. 자, 물음표는 곱하기 44를 어떻게 옮겨서 이항 정리 나누기로 가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5 곱하기 22.4 나누기 44.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화면이 많이 빽빽하게 차 있지만 풀이 순서들을 자세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올까? 약 25.5 너멀 입방미터가 나온다. 이겁니다.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문제 2번. 다음 제어 동작 중에서 연속 제어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 자, 자동 제어 종류 중에서 자동 제어 구성이 설정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는 제어 대상. 설, 비, 조작, 제어 대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트롤된 결과를 센서로 측정을 해서 검출하는 검출부. 다시 검출부에서 검출한 센서 값은 비교부로 다시 보냅니다. 설정부에서 최초로 설정한 목표 값에 얼마나 제어된 결과가 근접을 했는가를 비교를 해서 조절부로 넘기면 이 조절부가 사람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랬죠. 이게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조절부가 술 먹고 필름 끊어지는 것처럼 작동이 안 되는 게 있고 작동이 안 끊어지고 오프 스위치가 없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작동이 되는 게 있고. 자, 만약에 오프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불연속이라고 해요. 오프가 있다. 그러면은 불연속 제어. 오프가 없어. 그러면은 연속 제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연속 제어 종류 중에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 세 종류가 있고요. 각각 조합한 비례 적분 동작, 비례 미분 동작, 비례 미분 적분 동작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 다 연속 제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 동작, 온오프 동작은 불연속 제어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온오프 2위치 동작. 스위치가 2개 있는 거, 꺼지냐 켜지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 거, 다위치. 그 다음에 스위치가 아날로그식으로 무한대로 있는 거, 불연속 속도 동작. 그렇게 구분하는데 라버는 해당 사항이 없는 동작이죠. 자, 온오프 동작, 다위치 동작, 불연속 속도 동작은 불연속 제어에 속합니다. 문제 3번. 외기 온도가 20도씨입니다. 배기가스 온도는 200도씨입니다. 연돌의 높이는 20m입니다. 통풍력이 약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통풍력은 원래 통풍 압력이라고도 하고요.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 유체 압력은 유체 그 비중량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그런데 통풍 압력은 뜨거운 배기가스와 차가운 바깥쪽의 외기하고의 차이 때문에 통풍이 되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기하고 뜨거운 배기가스하고 비중량 차이, 그 다음에 곱하기 굴뚝의 높이, 이렇게 구합니다. 자, 비중량 차이기 때문에 무거운 곳에서 가벼운 걸 빼야겠죠? 그래서 외기 비중량 빼기 배기가스 비중량. 네, 곱하기 굴뚝 높이. 원래는 이런 식이죠. 그런데 외기 비중량, 배기가스 비중량이 실제 현재 온도 상태에서는 바깥의 공기가 차갑고, 그래서 기체 부피가 축소되고 응어리가 져서 무게감이 많이 나가서 비중량이 증가했는데, 배기가스 비중량은 뜨겁고 팽창해서 부피만 늘어나서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을 똑같이 1기압 0도씨로 고쳐버린다면 외기 비중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약 1.29 정도. 배기가스는 평균 1.34 정도가 넘어가요. 깨끗한 공기에 아황산가스나 훨씬 무거운 또 공기보다 무거운 탄산가스나 이런 종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건더기가 진득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기가 무거워지는 거죠, 가스가.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표준 상태로 제시가 된다면 이런 식이 되게, 표준 상태의 외기 비중량은 절대 온도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외기 비중량, 이게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상태. 곱하기 절대 온도분의 공기의 온도 TA분의 273. 그걸 곱한 만큼 이게 비례하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반비례 되는 거죠. 빼기 배기가스 비중량. 물론 표준 상태 1기압 0도씨 기준입니다. 곱하기 배기가스의 절도 온도분의 273. 이래가지고 곱하기 굴뚝 높이. 이런 유도식이 됩니다. 근데 외기 비중량 평균적으로 바깥의 일반적인 공기는 표준 상태에서 약 1.29 얼마 정도 되고요. 이 말은 뭐냐? 1.29 kg F4 세제곱미터, 이제 물론 노멀 상태이고요. 표준 상태. 배기가스 비중량은 약 한 1.34 내지 5 정도 사이에요. 1.34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정확하게 하면은 사실 1.29, 1.3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똑같다. 약 한 평균치 내면은 한 1.30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두 개를 같이 취급을 해서 1.29도 그냥 1.30, 얘도 1.3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곱하기 273 정도 하면은 355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깥의 공기의 절대 온도, 그 다음에 355 빼기 지금 굴뚝에 나가는 배기가스의 절대 온도, 그리고 또 355, 그 다음에 굴뚝 높이 H 이렇게 되겠죠. 굴뚝 높이 기호를 H로 써봅시다. 그러면 355, 355가 같으니까 가로 바깥으로 빼서 인수분해 해서 식모양의 유도가 이렇게 돼요. 공기 절대 온도 분의 1 빼기 배기가스 절대 온도 분의 1 가로 닫고 곱하기 355 곱하기 굴뚝 높이. 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절대 온도하고 굴뚝 높이 두 가지 조건만 딸랑 나와 있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온도하고 굴뚝 높이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쓰여진 것처럼 1.29 얼마, 1.34 얼마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1.29 얼마 그러면은 353. 그래서 정확하게 유도한 식은 353 나누기 공기의 절대 온도. 그리고 외기 비중량. 자, 그 다음에 빼기. 요렇게 하면은 1.34 곱하기 213 하면은
67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절대 온도. 그 다음에 굴뚝 높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355를 빼내지 않고 공기 절대 온도분의 353 빼기 배기가스 절대 온도분의 367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식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확한 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여기에서는 원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푸는 거. 그래서 통풍 압력 Z는 공기 온도 분의 1 빼기 배기가스 절대 온도 분의 1 곱하기 355 곱하기 굴뚝 높이. 이 식에서 대입해서 간략하게 풀어보죠. 사지선다형 객관식은 가까운 게 답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공기온도는 얼마? 20도니까 플러스 213 절대온도 해야 되니까요. 빼기 배기가스 얼마? 200도 플러스 213 분의 1 가로 닫고 곱하기 355 곱하기 굴뚝 높이 얼마? 20m.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얼마 나오느냐? 약 9.2mm AQ 그렇게 나온다. 간이식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식을 간략하게 만든 식을 이용한 것이다. 문제 4번 부탄가스 1 노멀 입방미터로 완전 연소시킬 경우에 H2O는 몇 노멀 입방미터가 생성되는가 그랬는데요. 이 탄화수소류 연소 반응식을 대표식을 외워놓는 게 편합니다. 탄화수소류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의 가스 종류를 말하죠. 탄소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M개, 수소가 N개일 때 산소가 일단은 필요할 것이고요. 산소가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탄소 성분은 산소하고 통하면 CO2가 될 것이고 플러스 수소 성분은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H2O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각각 몇 개씩이 필요한가? 먼저 산소가 필요한 개수를 보면 탄소 개수 M개만큼 플러스 수소 개수 들어있는 N개의 4분의 1만큼 4분의 NO2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O2 탄산가스는 얼마만큼 생기냐? 탄소 들어있던 M개만큼. 그리고 수소가 N개인데 수증기는 얼마나 생기느냐? 수소 개수 N개의 2분의 1만큼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부탄가스 반응식을 집어넣으면은 부탄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C4H10이니까 C4H10 플러스 탄소 4개 플러스 수소 10개의 4분의 1의 O2 산소가 필요하고 CO2는 얼마 생길까요? 탄소 4개의 CO2 플러스 H2O는 얼마? 수소 10개의 반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요거 한 개, 1kmol 개가 연소가 되면 수증기가 2분의 10, 얼마? 5kmol 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1kmol 개가 타고 나면 5kmol 개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자, 모든 기체는 일기압 0도의 상태에서 1kmol 종류에 상관없이 22.4 입방미터.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1kmol이니까 요게 얼마? 22.4 노멀 입방미터의 부탄가스가 연소가 되면 수증기가 얼마? 5 곱하기 22.4. 왜? 1kmol이 22.4인데 5kmol이니까 5 곱하기 22.4 노멀 입방미터의 수증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1 노멀 입방미터가 연소가 되면 얼마냐? 22.4의 1. 비례식해 보면 되죠? 얼마? 22.4분의 1이니까 22.4 나누면 얼마야 되겠어요? 5 노멀 입방미터의 수증기가 발생되겠죠. 부탄보다 5배의 노멀 입방미터의 수증기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연소 반응식을 써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류의 연소 반응식을 대표식을 외워놓는 게 어떤 종류를 풀든지, 즉 메탄 문제가 나오거나
C3H8 프로판이 나오거나 C4H10 부탄이 나오거나 또는 C2H6 에탄이 나오거나 관계없이 탄화수소류 종류는 대표 반응식만 외워놓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그림 기호의 관 조인트 종류의 명칭으로 맞는 것. 넓다가 좁혀졌어요. 어떤 게 연상되세요? 줄이개죠, 줄이개. 레듀샤, 레듀셔. 자, 엘보는 방향 꺾을 때, T는 분기할 때. 엘보는 이렇게 꺾을 때.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경우는 분배기인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를 뻗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돌아서 유체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 보통 냉동에서 나오는데요. 뭐 증발기를 여러 개 연결한다. 팽창배로 통과하면서 그러면 디스트리뷰터, 분배기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기름 여과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여과기 전후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2번 여과기는 사용하는 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3번 여과기 입구 출구의 압력차가 0.05kg/제곱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여과기를 청소해 줘야 된다. 이거 틀렸죠. 여과기는 단식, 복식 종류가 있고 단식은 유량계, 밸브 등의 입구 측에 설치한다. 그랬는데요. 0.05가 아니고 0.2kg/제곱센티미터 압력 차이. 이제 메가파스칼 넣으면 10분의 1이니까 0.02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 차이가 날 때는 여과기 앞에, 여과기 뒤쪽에 압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과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찌꺼기로. 그러니까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압력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죠. 문제 7번. 보일러 점화 시에 역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1번. 기름 탱크에 기름이 부족하다. 2번. 연료 밸브를 과다하게 급히 열었다. 다량의 연료가 투입되었다. 3번. 점화 시에 불 붙이는 착화가 늦었다. 이미 다량의 연료가 분사가 되어 있을 텐데 나중에 착화가 됐다. 4번. 연도 쪽에 댐퍼가 너무 닫혔어. 그러면은 노내압이 상승하면서 연소실 안쪽이 빵빵해져서 불꽃이 거꾸로 보너 입구 쪽으로 튀어나온다. 흡입 통풍이 부족하다. 연도 쪽에서 빨아내는 것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연소실이 빵빵하게 차면서 뒤로 튀어나온다. 근데 기름 탱크에 기름이 부족하다? 종내 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겠죠. 기름 탱크에 기름이 부족하면 결국 불이 꺼지게 되죠. 자, 그 다음 8번. 보일러 열정산의 조건과 측정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가번 열정산 시 기준 온도는 시험 시에 외기 온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주위 온도로 할 수 있다. 남은 급수량의 측정은 중량 탱크식 또는 용량 탱크식 혹은 용적식 유량계나 오리피스 등으로 한다. 3번 공기 온도는 공기열기 입구 및 출구에서 측정한다. 4번 발생 증기의 일부를 연료 가열하거나 노내 추입, 노내에 다시 연소실 내부로 분사해서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공기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을 측정하여 급수량에 더한다. 그랬는데요. 더한 것이 아니고요. 급수량에서 빼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급수량에서 빼준다. 발생한 증기를 다른 데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급수량에서 빼준다. 자, 9번. 소형 관유보일러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서 맞는 것. 그랬는데요. 관유보일러는 수관보일러 종류에 속하고 관으로만 되어 있죠. 관으로만. 그러니까 노통 없죠. 노통 없죠. 자, 드럼이 없이 관으로만.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걸 뭐라고 하냐? 헤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수관과 헤더로 되어 있다. 자, 문제 10번. 보일러의 급수 장치에서 인젝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인젝터는 증기 분사되는 압력으로 주변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딸려와서 급수가 딸려와서 혼합이 되면서 공급되는 비상용 급수장치죠. 가번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다. 급수량 조절이 가능하고 가능은 합니다. 급수효율은 떨어집니다. 펌프보다 훨씬 급수효율이 안 좋죠. 증기와 물이 혼합해서 급수가 가열이 된다. 그 다음에 인젝터가 과열, 지나치게 열받으면 급수가 곤란하다. 답은 2번. 인젝터 특징이 잘못된 거죠. 문제 11번. 보일러 설치되는 스테이 종류가 아닌 것. 바 스테이, 경사 스테이, 관 스테이,
그런데 본체 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스테이는 버팀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강도를 잡아주는 버팀쇠를 스테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이 되고요. 본체 스테이 종류는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증기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의 단위는 1시간에 발생하는 증기량이고요. 킬로그램 per hour.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에서는 온수보일러의 용량 표시할 때는 1시간에 흡수한 유효열, 그래서 보통 킬로칼로리 아워로 보통 단위를 나타내고, 증기보일러에서는 증기 발생량으로 용량 표시를 많이 하는데, 증기 발생량이 표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당 증발량을 기준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13번, 가스 유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양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스 유량을 구하는 방식이 추량식, 추측에서 유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스미터 종류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델터식, 터빈식, 벤출미터식, 루츠식 그랬는데, 루츠식은 오벌기어식, 루츠식 비슷한데 기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어 틈새로 가스가 흘러갈 때, 회전하면서 흘러갈 때 일정한 양을 합산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추량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루츠식, 루트형, 루츠라고도 하고요. 모서리 끝부분이 동그랗게 가공이 된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유량기 내부에서 회전을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체장만큼, 그 빈 틈새에 해당하는 가스량만큼 직접 측정이 되는 직접 측정 방식입니다. 14번, 사용할 때 예열이 필요 없고 비중이 가장 작은 중유는 그랬는데요. 중유는 점도에 따라서, 끈적거리는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A급, B급, C급. 그리고 중유의 별칭은 벙커유라고 하는데, 벙커유, 벙커 오일. A급은 벙커 A, B는 벙커 B, C는 벙커 CU 그렇게 말하고요. 현장에서는 벙커 CU가 가장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 가장 끈적거리는 기름이죠. A 중유는 예열이 필요가 없습니다. 점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나 B 중유와 C 중유는 예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문제. 예열이 필요가 없다. 뭐예요? A급 중유죠. A급 중유. 자, 문제 15번. 오일 예열기의 역할과 특징 설명으로서 잘못된 거. 중유를 예열하는 기계예요. 왜 예열할까? 중유를 끈적거리는 것, 성질을 없애서 분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름의 점도를 낮춰준다. 맞죠? 주로 그러면 어떻게 예열할까? 온수 사용하고요. 증기 사용하고요. 또는 전기열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기나 증기 열매체를 이용한다? 맞죠? 점도를 없애서 분무가 양호하게 해주니까 맞죠? 연료를 위해서 과잉 공기율, 공기 사용하는 양을 오히려 높인다? 아니죠. 이거 해당 사항이 없죠. 보기 설명이 잘못됐죠. 16번, 다음 중 슈트 블로워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슈트 블로워는 수관 보일러에 설치된 것이고, 수관의 관 표면에 끓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제거할까요? 압축 공기나 또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분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부하가 50% 이하이거나 소화 후에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관에서 떨어진 끓음이 연소실을 꽉 채우고 있는데 빨리빨리 배출을 해줘야 돼요. 연도 쪽으로 빨리 배출해서 집진 장치를 통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슈트블러를 사용하기 전에 유인 통풍기, 즉 흡입 통풍기를 가동을 더 강화시켜서 빨리빨리 배출하도록 해야 되고, 보일러 부하가 너무 적거나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증기도 분사가 힘이 약하고 또 송풍기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끓음이 떨어져도 다시 배출이 안 되고 연소실 속으로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슈트블로우가 매연 분출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매연 분출기, 원래 검댕을 떼어내주는 장치인데 이 분출기 내에, 슈트블로우 내에 응축수가 들어있다. 증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응축수를 빼고 난 다음에 사용하라. 3번, 분출하기 전에 연도 내에 배출기,
흡입 통풍기를 사용을 해서 유인 통풍을 증가시켜야 된다. 4번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서 전열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가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보일러 부하가 반드시 50% 이상이 되거나 적정 압력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 꺼진 다음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17번. 가정용 온수 보일러에서 용량 표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온수 보일러 시간당 열량으로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당 발열량이라기보다는 시간당 유효 열량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발열량 그러면은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열량인데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연료를 태울 때 그중에서 흡수한 유효율을 말하죠. 그래서 시간당 유효 열량 이래야지만이 원래 정확한 답이 되는데 사지선다형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2번이 해당되고요. 상당 증발량 전열 면적 최고 사용압력은 증기보일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없지만 걸고 넘어진다면 태클을 걸자면 이것도 틀린 거지만 가장 가깝게 처리가 된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요. 18번 보일러 점화나 소화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자동 제어를 뭐라고 그러냐? 이건 이제 시퀀스라고 하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어가 된 최종 결과를 검출을 해서 다시 입력식으로 되돌려서 고쳐주는 정정 동작을 행하는 자동 제어를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문제 19번 공기와 연료를 제어하는 장치에서 공기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가번 보일러의 온수 온도에 따라서 연료 조절 밸브와 공기의 댐퍼를 동시에 연동시켜서 작동한다. 나번 연료와 공기량은 서로 비례해서 연료가 많아지면 공기도 많아지고 관계로 조절한다. 2번이 틀린 거죠. 3번 최고 부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비가 가장 낮게 라번 공기량과 연료량을 버너 특성에 따라서 공기 선도를 참조해서 조절한다. 그랬는데요. 나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가압수식 집진장치 종류에 속하는 것. 가압수식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세정식이죠. 자, 백필터 여과식이죠. 여과 주머니가 들어있는. 코트레일식 이건 전기식 집진장치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코트레일 집진기. 배풀식, 방해판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배풀식과 방해판식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성력을 이용하는 건데 연도에 방해판을 둬서 충돌을 시켜서 이렇게 먼지가 톡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은 관성력식 집진장치에 속합니다. 물을 사용하니까 세정탑, 가압수니까. 자, 암기 방법. 가압수식은 가벤사충 이렇게 합니다. 물을 가압해서 공급해서 먼지가 포함된 함진가스 내에 분사를 시켜서 분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벤츄리 스크래버, 벤.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래버, 사. 그 다음에 충전탑. 이렇게 종류로 구분합니다. 21번 다음 보기는 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서 맞는 것. 보기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방출 장치하고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압력 방출 장치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에 의하면은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 압력 방출 장치와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방출 장치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 다음 중 화염의 유무를 검출한다. 화염을 검출하는 거. 종류가 3가지가 있죠.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윈드박스, 보염기, 스테이비얼라이저라고 있습니다. 버너 타일. 그 다음에 컨버스터, 이런 종류는 보염 장치이고요.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는 것은 불꽃을 감시해 주는 거죠.
플레이마이 프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기체 연료의 연소장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기체 연료는 가스죠. 도시가스나 LPG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연소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속도가 느려서 자동 연소에 부적합하다. 아니고요. 속도가 빠르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자동 제어를 하기가 적합하다. 회분, 제거되는 성분이 없고 대기오염 발생이 적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설명이 틀린 거죠. 24번 다음 중 캐리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캐리오버는 기수 공발이라고도 하고요.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한 습진기가 증기 밸브를 열면은 증기관으로 유입되어서 넘어가는 현상, 이런 것을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가번 보일러에서 불순물과 수분이 증기와 함께 송기되는 현상이다. 나번 기계적인 캐리오버와 선택적인 캐리오버로 종류를 분류한다. 3번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일어나는 것은 캐리오버와 관계없다. 프라이밍은 작은 물방울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게 프라이밍. 포밍은 거품이 덮이는 건데 거품이 덮이면은 증기가 발생할 때 거품을 뚫고 나오면서 폭폭 터지면서 작은 물방울이 또 역시 증기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습증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증기 밸브를 열면 이러한 습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캐리오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죠. 캐리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데 습증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응축수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응축수가 생성되면 배관이 부식이 많이 되고 응축수가 고여있다가 다음에 고온고압에 증기가 밀려올 때 응축수가 밀리면서 코너 같은 데를 때리고 다니면은 물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하는 워터해머,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해당 사항 틀린 거, 설명 잘못된 거 3번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25번 1kg의 습증기 속에 건증기가 0.4kg이 들어있다. 건조도는 얼마인가? 발생한 습증기 중에 지금 끓고 있는 도중에 건조한 증기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비율을 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 중에 0.4kg의 건조한 증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0.4죠 그냥. 26번 저희 발량이 1000kcal/kg인 연료를 매 시간당 360kg을 연소를 시킨다. 보일러에서 증기가 엔탈피가 661.4, 그 다음에 시간당 증기 나오는 양은 4500kg의 증기가 나온다. 급수온도는 20도이다. 급수온도가 20도라는 말은 급수 엔탈피가 20kcal/kg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럴 때 보일러 효율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보일러 효율은 출제확률 항상 100%죠. 공급하는 열량분의 흡수한 유효율. 공급한 것은 연료 공급하는 연료량에 곱하기 연료 태울 때 나오는 발열량. 그 다음에 유효율은 증기 발생에 사용되는 열량이니까 증기 발생량 곱하기 그 증기의 엔탈피 빼기 찬물 공급하는 급수의 엔탈피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이 나오겠죠. 문제 조건 대입합니다. 얼마? 연료량 360kg, 발열량 10,000, 증기 발생하는 양 4500kg 곱하기 증기 엔탈피 661.4, 급수 엔탈피 20. 자, 분수 바깥에서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서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눌러서 이걸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면 답이 얼마 나올까요? 80%. 80.18%인데 소수점 이하 처리해서 80%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27번. 다음 아래 그림은 몇 요소 수위 제어를 나타내는 것인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센서를 몇 군데에서 검출했느냐? 검출하는 것이 증기 유량, 수위 검출 두 군데에서 했어요. 두 군데에서 했으니까 2요소씩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이 검출하는 곳이 수위만 검출하면은 1소요씩. 두 번째, 수위하고 여기 나오는 증기량하고 증기 유량하고 검출하면은 2소요씩.
세 가지는 뭐냐? 수위, 증기량, 실제로 공급되는 급수량. 세 군데에서 검출하면 외울 때는 수, 증, 급, 수준급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세 가지를 검출하면은 3요소씩. 수위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없고. 그러면은 1요소씩. 증기하고 수위까지 되어 있다. 수위 조절기에 연결되어 있다. 2요소씩. 그 다음에 수위 조절기에 이렇게 해서 급수량, 검출기. 급수량 검출해서 하나 더 마킹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3요소씩.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2요소씩이죠. 28번. 드럼이 없다. 초임계 압력 상태에서 임계 압력을 상회하는 압력 상태에서 고압의 전기를 발생시킨다. 드럼이 없다. 관으로만 되어 있다. 관류보일러죠. 수관보일러의 마지막 끝판왕. 관류보일러 형태가 되겠죠. 종류로는 벤슨, 술적, 람진, 앳모스, 그리고 소형 관류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으로만 되어 있는 관류보일러는 간혹 심화로 순환비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순환비란 뜻은 뭐냐면은 나오는 증기량, 증기 발생량 분에 실제로 물을 집어넣은 급수량이에요. 보통은 급수량이 실제적으로는 증기 나오는 양보다 많이 넣습니다. 이유는 급수를 하면은 100% 증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농축이 된 물이 있고 해서 하합으로 분출을 해서 빼내서 버리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증기량에 비해서는 급수량이 훨씬 많은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보일러는 1보다 크다. 급수량이 더 많다. 1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관류보일러는 분출장치가 없는 것을 가정합니다. 관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급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바로 급수가 애열, 가열, 증발, 과열을 거치면서 바로 증기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분출장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그렇다면 급수량과 증기량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즉 1이 되는 게겠죠. 그래서 관류보일러는 순환비가 1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종류만 물어본 거죠. 관류보일러가 답이 되겠죠. 29번. 과열기가 설치될 경우에 과열 증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열가스량을 댐퍼로 조절한다. 화염의 위치를 바꿔준다. 고온의 가스를 연소실 안으로 재순환시킨다. 과열 저감기를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고온의 가스를, 연소가스를 빠져나가는 것을 연소실로 다시 백 시켜서 재순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열증기 온도 조절 방법, 번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화염 쏘아지는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고 과열 저감기를 이용한다. 이 말은 과열증기 온도 조절 장치를 과열 저감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기가스 빠져나가는 양을 댐퍼로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 나가는 양을 천천히 나가기도 하고 많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열 전달하는 시간적인 조절을 해주는 거죠. 30번. 건물의 각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전기 또는 온수로 난방하는 방식. 방열기 설치한다? 이게 대류난방이에요. 대류난방. 그런데 대류난방이나 복사난방 또는 온풍난방 이런 종류는 난방 하나만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이 난방 하나만을 행하는 방식을 직접 난방이라고 하고요. 간접 난방은 냉방과 난방을 다 겸용하는 것. 공조 방식을 간접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열기를 설치한다. 큰 의미로 직접 난방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